이름만 들어도 손꼽힌다는 유럽의 전차들이 지늘게 박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 한국의 K2 전차들이 등장하자 32개국의 기술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던 현무포의 위력에는 할 말을 잃었는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육군의 알레산드로 리치 중령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육군 기갑대대에서 무기 조달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새로운 무기를 가져와서 이게 전장에서 정말 쓸모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종의 무기 감별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사실 제 일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쭉 이어져 온 제 꿈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덕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한 가지에 몰두해서 좋아하는 거 하나를 무지막지하게 파고드는 걸 덕후라고 하는데요. 저는 스스로를 밀리터리 덕후라고 부를 만큼 어릴 때부터 군사 장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 DNA 안에 들어있어서 타고나는 거죠. 제가 처음 전차를 보고 흥분했던 건 아마 6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전차 박물관에 데려가셨던 날이었죠. 거대한 강철 괴물이 눈앞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난 어른이 되면 이걸 조종해야겠다 라는 생각만이 가득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밀리터리 장비에 대한 열정이 식을 날이 없었어요. 집에는 언제나 전투기와 전차 모형이 넘쳐났고 학교에서는 항상 전쟁사나 전투 전략 책을 끼고 다니며 마치 나라에서 숨겨둔 정예 병사 마냥 행동하고 다니곤 했죠. 제 친구들이 축구선수 포스터를 벽에 붙일 때 저는 아브람스 전차와 타이푼 전투기 사진을 벽에 걸어놨던 이상한 아이였을 정도니까요. 부모님이 한숨을 쉬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렴 다 상관없었답니다. 그랬던 제가 결국 무기 감별사가 되었으니 아마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맡고 있는 무기 조달과 평가 업무는 제게 딱 맞는 자리인 거죠. 새로운 무기를 보고 만지고 시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얼마 전 나토 훈련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무기를 직접 경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어요.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만 솔직히 처음엔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니요? 저에게 한국은 뛰어난 기술과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삼성 잘 알죠?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자동차는 세계 최고라는 걸 안다고요. 하지만 전차와 자주포? 그것도 유럽 무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토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기껏 새로 도입한 게 겨우 한국산 무기라니요? 듣기만 해도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스마트폰처럼 조그만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연합훈련 상황이 되자 그때 가서 웃는 사람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장교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폴란드군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요. 저는 폴란드군이 으스덴에 만회하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훈련 중에 이 전차들이 보여준 성능을 보고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거든요. 제 직업이 무기 감별사라고 했죠? 저는 전차의 기동성과 사격 성능, 자주포의 정확도 같은 걸 보는 데는 전문가 수준으로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K2와 K9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제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건 뭐지?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만들었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어릴 적 나는 커서 이런 전차를 몰고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 무기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건 연합훈련에서였어요. 훈련은 늘 그렇듯 치열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이탈리아 기갑대대의 평가 책임자로 훈련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폴란드군이 새로운 전차와 자주포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새로운 전차라니 벌써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독일이나 프랑스 아니면 새로운 미국 무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게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을 잘못 들은 줄 알고 한국이라고 하고 되물었어요. 전차가 아니라 혹시 뭐 다른 무기인데 전차라고 잘못 소문이 났나 싶기도 했죠. 근데 확실히 전차라는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은 마음으로 이윽고 훈련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처음으로 폴란드 부대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끌고 등장했지요. 오, 정말로 새 무기구나? 하고 놀란 저는 재빨리 그 전차를 눈으로 스캔해 보았습니다. 크고 위풍당당한 모습이긴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게 유럽까지 와서 제대로 작동이나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각 부대는 시뮬레이션된 적군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다양한 지형을 통과하는 구간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속한 이탈리아 부대는 독일제 전차를 이용했는데
그날의 가장 큰 장애물은 깊게 패인 진흙 구간이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차들은 이 진흙 구간에서 애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다 그랬거든요. 무거운 차체가 진흙에 빠지면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몇 대는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엔진 출력은 충분했지만 차량 무게와 지형 조건이 그만큼 까다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폴란드의 K2 전차가 진흙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폴란드군이 진입을 한지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2 전차는 마치 진흙 위를 잇기라도 하는 것처럼 경사와 압력을 조정하며 거침없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전차들이 바퀴를 헛돌리며 고전하는 동안 K2 전차가 무슨 뱀마냥 차체를 기울이고 지형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며 아주 수월하게 진흙밭을 통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운 모습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비밀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전차는 진흙 구간을 빠르게 돌파한 뒤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K9 자주포도 정밀하게 사격 목표를 설정하더니 단 몇 발로 가상의 적 진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난 뒤 저는 온통 그 전차의 움직임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때의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차가 지형을 읽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표현했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엔진 출력이나 튼튼한 차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거든요. 이윽고 수소문한 끝에 그 비밀이 바로 수동 현가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K2 전차는 설계 단계부터 지형 적응력과 기동성을 염두에 둔 굉장히 치밀한 철학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인 원리를 알게 되자 이번엔 이 모든 것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스마트폰처럼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고민한 흔적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그날 저는 나토 훈련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본 사람으로서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유럽 중심의 방산 시장이 이제는 아시아의 한 국가에 의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으니까요. 이후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차와 자주포가 왜,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한국산 무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장비 성능만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방산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더라고요. 당연히 눈이 돌아갔죠.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유튜브의 한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2024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었어요. 국군의 날이라 그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흥미를 느낀 저는 얼른 클릭해서 영상을 재생해보았죠. 영상은 웅장한 기념식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이 창공을 가르고 거대한 전차들이 도열한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물론 그 모습도 정말 멋지긴 했지만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다음에 이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 시가행진에서 한국이 보유한 최신 무기들이 공개된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행진이 이어지던 중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무기를 보게 되었어요. 바로 현무포 탄도미사일이었죠.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저도 알고 있던 무기였는데 그게 한국 거였다니 아차 싶더라고요. 현무포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비였어요. 단순히 크기에서 오는 위압감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능력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를 넘는 데다가 고강도 파괴력을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는 무기였어요. 심지어 동영상 속 설명에는 현무포가 단 한 발로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말은 보통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은 현무2와 현무3 같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성능도 설명하고 있었어요.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자랑했죠. 창문을 겨냥해도 명중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정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단순히 방어를 위한 무기가 아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넘어 글로벌 방산 리더로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비단 미사일뿐만이 아니에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 같은 무기들이 차례로 화면에 등장하며 각 장비의 특성과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천무다연장 로켓은 무려 80km 떨어진 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7개국 이상이 도입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영상 속 한국의 군사 장비는 단순히 크고 강한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정밀도 그리고 실전에서의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각국의 방산 담당자들이 앞다투어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영상을 보고 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해 무지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밀리터리 덕후라는 놈이 말이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언제 이렇게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된 건지, 왜 우리 이탈리아는 이렇게 강력한 파트너를 몰랐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탈리아가 한국과 협력한다면 우리의 방위 전략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방산업체가 나토 회원국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술 세미나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와, 한국이 진짜 시장을 잘 읽는구나 감탄하며 저는 곧바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했죠. 한국이 만든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기술진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런 건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마치 어릴 적 꿈꾸던 군사장비 박람회에 가는 듯한 마음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설계 철학과 성능을 설명하는 세션으로 시작되었어요. 기술진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무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현장에 적합한 무기가 필요하죠. 당연하지만 모든 장비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기술진은 K2 전차의 내부 설계를 보여주며 이 전차는 직관적인 설계와 자동화된 제어 시스템으로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말했어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어서 그러는 겁니다.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30분만 배우면 기본적인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조작 패널을 시연하며 버튼 몇 개로 차체를 기울이고 기동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이 전차는 단순히 움직이는 강철 덩어리가 아니고 상황을 읽고 대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죠. 이 정도로 사용자 친화적이라니 정말 독특하다고 말이에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K9 자주포의 시연이 이어졌어요.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재장전 메커니즘이 소개되었고 기술진은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사격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였죠. 심지어 사격 후에는 자동으로 다음 목표를 계산해 재장전까지 완료된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어요. 현장에서 이 시연을 지켜본 저는 자주포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서 기술진은 한국 장비들이 겪은 혹독한 테스트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혹한, 사막, 진흙, 눈 등 극한의 환경에서 전차와 자주포가 어떻게 성능을 유지하는지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한 장면이 영상으로 소개되었죠. 이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대단한 미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저 한국 방산의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장비의 특수한 냉각 시스템과 히팅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혹한에서는 엔진이 얼지 않도록 자체 히팅 시스템이 작동하고 사막의 뜨거운 환경에서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하더군요. 전장에서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둔 이 설계 철학이 저를 다시금 놀라게 하더라고요.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이 단순히 강력한 화력을 갖춘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죠. 한국의 대표적인 탄도미사일인 현무포는 단 한 발로도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천무다연장 로켓은 8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다수의 로켓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속 발사 시연이 이루어질 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나토 관계자들도 변신 로봇을 본 어린아이들 마냥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은 천무다연장 로켓을 두고 움직이는 화력 기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번의 발사로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니 그 파괴력과 정밀도는 현재 유럽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이건 근데 그냥 으스대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 같았어요. 꽤나 멋지더군요. 세미나의 마지막으로 기술진은 K2 전차의 실전 정비 데모를 시연했습니다.
전차가 가상으로 고장이 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모듈화된 부품 교체 시스템을 통해 몇 분 만에 수리를 완료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그들의 목표는 전장에서 장비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정비 과정이 몇 분 만에 끝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장비의 효율성과 실용성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한국 기술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 박수를 치고 말았어요. 한국 방산 기업이 수출하는 무기 배송이 총알처럼 빠르다는 건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사실 그건 단순히 한국이 빠르다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파트너와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글로벌 방산 파트너십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산 장비는 제게 그저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군사 협력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강력한 장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할 수 있는 신뢰받는 파트너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주최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에 온통 지배당하고 말았어요. 한국산 장비가 유럽 장비보다 낫겠어?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한국산 장비를 써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득 찼던 거죠.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정확성도 높고 파괴력도 높은 장비라니 이것만 있으면 왠지 미국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무기들이 보여준 성능과 기술, 그리고 철학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던 거죠. 저는 결국 윗선에 한국산 장비 수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빠르게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한국산 장비와 기존 유럽 장비를 비교하는 테스트였어요. 성능 검증을 넘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는 점에서 제게도 큰 의미가 있기도 했지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외에도 한국이 개발한 다양한 무기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K2와 K9은 이미 폴란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군의 전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른 장비를 구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FA-50 경공격기, 청홍2 지대공 미사일, K808 차륜형 장갑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수리온 헬리콥터까지 5가지의 무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 모두 멋진 무기들이었어요. 뭐가 저희에게 걸맞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봐 주실래요? 먼저 FA-50 경공격기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무기는 다목적 경공격기 및 고등 훈련기로 빠른 대응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좋죠. 이거 하나로 다목적, 즉 여러 가지 경공격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탈리아 공군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홍2 지대공 미사일이었어요. 중거리 방공 체계로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죠. 최신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서 방어력이 좋아요. 이탈리아군의 방공망 강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다음은 K808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바퀴가 16개나 달려 있어서 기동성과 방호력이 좋아요. 도심과 험지 모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하고요. 주로 낡은 장비들을 많이 쓰는 기동성 중시 부대 현대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죠. 다양한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으로 대규모 화력 지원과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무기예요. 포병들이 쓰기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수리온 헬리콥터가 있었습니다. 다목적 중형 헬리콥터라서 수송, 구조, 해상 작전에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쓰기 좋고 공군과 해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가 더 있었고 여러 무기를 먼저 테스트 대상으로 삼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탈리아가 뭘 사용하기로 했는지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중 기억에 남았던 비교 시험 2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2가지는 바로 청홍2 지대공 미사일과 K808 차륜형 장갑차였어요. 청홍2는 이탈리아군의 방공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K808은 이탈리아의 오래된 기갑 부대들에게 기동성과 뛰어난 적응성을 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시뮬레이션 대상 중 일부로 선정이 되었죠.
테스트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 훈련장에서 진행되었어요. 천궁2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로 이동선과 목표를 맞추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K808 장갑차는 기동성과 방호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험지, 도심 환경, 그리고 장애물 구간을 통과하도록 설정되었죠. 비교를 위해 선정한 다른 장비로는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존 방공 미사일과 차륜형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먼저 장갑차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K808 장갑차는 역시 기대했던 대로 무난하게 험지를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갑차도 힘겨워 보였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흙 구간이었습니다. 테스트인 만큼 저희가 선정한 진흙 구간은 아주 지독하게 어렵게 만들어진 구간이었는데요. 이탈리아의 기존 장갑차는 역시나 그 진흙에 빠져 작동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고 자연스럽게 구출 작업이 이루어졌죠. 저는 여유롭게 K808 장갑차를 투입시켰습니다. 당연히 그냥 지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K808 장갑차의 차량 앞부분이 깊게 패인 구덩이에 빠지면서 한쪽 바퀴가 들린 상태로 멈춰버린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 저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멈추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던 다른 평가자들도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K808이 독립적인 현가 장치를 이용해 각 바퀴의 높이를 조정하며 안정성을 유지했던 거예요. 차체가 순간적으로 기울어졌지만 자동 균형 시스템이 즉각 작동해 차량의 무게 중심을 재조정하더라고요. 이를 확인한 조종사가 차체를 기울이며 구덩이를 벗어나도록 지시하자 K808은 몇 초 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빠져나왔습니다. 애써 놀라지 않은 척, 알고 있었던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 역시도 놀라긴 매한 가지였죠. 이 장면을 지켜본 참관인 중 한 명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장갑차였다면 벌써 구조 장비를 불러야 했을 건데 정말 독특한 설계 구조라 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천궁2 테스트였어요. 목표물 탐지와 요격은 기본이고 이번엔 가상의 적 항공기가 높은 속도로 접근하는 시뮬레이션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상 소요 시간과 효과를 계산해둔 상태였어요. 기존 방공 미사일 체계의 결과는 목표물을 탐지하고 요격 준비를 마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예상 시간을 맞춘 정도였죠. 그래도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단 괜찮네 라는 호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 다음 천궁2의 시운전이 그 호응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최신 레이더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적의 위치를 더 빠르게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가상의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추가 시뮬레이션에서도 천궁2는 높은 정확도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죠. 이 장애 코스를 만든 저희가 민망해질 정도로 순식간에 말이죠. 심지어는 테스트 중 한순간 적의 항공기가 방향을 바꾸며 요격이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지만 천궁2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 요격을 성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던 기술진들은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의 방공 시스템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평가자들은 절 보며 한국 무기를 왜 테스트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더군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결론으로 적어 넣었어요. K808 장갑차는 기존 이탈리아 장갑차에 비해 기동성과 안정성이 뛰어났으며 독립 현가 장치를 통한 장애물 극복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천궁2 미사일은 탐지 속도, 요격 정확성, 이동성과 배치 속도에서 이탈리아의 기존 방공 미사일을 크게 능가한다 라고 말이죠. 한국은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각주를 추가해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무기를 들이자고 보고서에 올렸는지 또 어떤 무기를 언제 들여올 것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천궁2와 K808이 각각 이탈리아군의 방공 능력과 기동 전력을 혁신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사실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방산 장비는 단순히 강력한 성능을 넘어 전장에서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K808이 보여준 적응력, 천궁2의 놀라운 요격 능력은 이탈리아군이 새로운 방위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영감을 주었거든요. 제게도 꽤나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한국산 장비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다 보니 너무 들떠 한참을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방산 장비는 기술력이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떠나서 이젠 진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생존성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설계된 수준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밀리터리 덕후 중령 알레산드로 리치가 보내드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함께하며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위대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군이야 24시간도 안 돼 불바다가 될 텐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건지 참 어이가 없네요. 영국 옥스퍼드 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한 여성이 한국을 향해 한국 군사력쯤은 일본 자위대의 압도적인 공격 앞에 불바다가 되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은 판타지 국가라고 말하며 한 교수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카모토 에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아주 혼란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 일로 인해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죠.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동기들 보기 창피해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이 경험이 저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제 치부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 잘못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비겁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일본은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우월한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농사를 짓고 활이나 쏘며 빌빌거리고 있을 때 우리 일본만은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서구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일본인들이 명예백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우리 일본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잖아요. 특히 한국은 과거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죠.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조금 좋아해주니까 꼴 같지 않게 콧대 높게 구는데 사실 한국을 근대 국가로 발전시켜준 건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인기 역시 다 일본 덕분인 거죠. 가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와요. 감히 어떻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일본은 한국보다 몇 단계는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인데 말이에요. 저의 이런 생각은 옥스퍼드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본이 아시아의 독보적인 리더라는 자부심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의 그날 제 가치관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날 강의의 주제는 초거대 인공지능 AI였는데 저는 당연히 일본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강국이니까 AI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전 세계 AI 기술 순위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글쎄,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일본은 5위 안에 있지도 않더군요. 저는 제가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면에 적힌 순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2위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2위라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저는 벌떡 일어나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한국 같은 후진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2위인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자 교수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답하셨죠. 자료에 오류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국제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신 통계를 가져온 거니까요. 정작 오류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학생한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학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들은 대놓고 저를 비웃고 있었고 또 다른 애들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있었죠.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태어나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처음이었죠. 결국 저는 교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2위인데 일본은 순위권에 있지도 않다니요?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건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애초에 초거대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일본은 자체적으로 초거대 AI 프로그램을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든 현재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죠. 요즘 영국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나라라면서 판타지 아니냐고 하던데요.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교수님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셨고 저는 억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전 세계 기업 순위 상위권에 14개의 기업을 랭크시킬 정도로 잘 나갔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인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때 한국은 어땠는지 아세요? IMF 터져서 망하기 직전이었다고요. 저는 이쯤이면 교수님도 정신 차리셨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예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IMF 얘기를 하면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학생은 한국인들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 한국이 대한제국이던 시절, 그때도 한국인들은 나라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국채보상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당시 천민 계급조차 기부를 했을 정도였고, 세계 어느 국가도 못할 일을 한국은 한 거예요, 학생.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인들의 인성이 아주 훌륭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교수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대체 어딜 봐서 한국인들의 인성이 훌륭하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한국인들의 인성이 훌륭하다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다케시마가 자기들 영토라고 매번 거짓말만 늘어놓는 족속들이라고요. 우리 자위대가 출동하면 24시간도 안 돼서 가루가 될 것들이 겁도 없이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하자 강의실 아는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학생, 자네가 지금 말한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우선 독도는 한국이 시류 지배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건 국제법과 역사에 근거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위대가 한국군을 짓밟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죠. 만약 독도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100% 한국이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일본의 자위대는 엄밀히 말해서 정식 군대도 아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미국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엉터리 집단 경찰 예비대가 후에 자위대로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면서 말이죠. 그에 비해 한국군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성적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죠. 게다가 한국은 오랜 기간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군대는 절대 만만치 않아요. 그들의 전투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만약 한국군이 자위대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한국군이 자위대를 손쉽게 압도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고 이렇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자위대가 방패였다면 지금은 날카로운 창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전에는 평화 헌법 때문에 공격력 무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요즘 일본은 그 헌법 내용을 바꿔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올해 11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상황은 일본에게 더 유리해지죠. 트럼프는 현재 일본에게 쌍무적 안보 동맹을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일본이 위험에 처하면 미군이 도와주고 반대로 미국이 위험에 처하면 자위대가 도와준다는 게 그 내용인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겠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위대는 한국군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 말을 마친 저는 이번에야말로 교수님이 제 입장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자네가 말한 것들은 전부 가능성에 불과해요. 우선 일본과 미국의 쌍무적 안보 동맹에 앞서 트럼프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텐데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의 재정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않죠.
일본 화폐의 가치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 역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 그건 바로 일본에게는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희망조차 없다는 것이었죠. 애초에 일본의 경제가 발전한 과정을 보면 스스로의 뛰어난 능력이나 창의적인 기술로 인해 부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냉전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운 좋게 급성장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 발전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은 반도체, 전자제품, AI, K 콘텐츠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과 문화를 수출 중인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 일본이 국내 시장에서 도태되는 동안 말이죠. 저는 교수님의 폭격과도 같은 말들에 정신이 다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독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만약 학생의 바람대로 자위대가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위대는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주죠. 우선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자위대는 대체로 일본이 자체 생산한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 무기들은 어린애들 장난감 수준에 불과해요. 일본은 평화 헌법 때문에 타국의 무기를 수출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의 무기 회사들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타먹으며 무기를 대충대충 만들었죠. 그 결과 자위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심지어 2021년에는 일본의 최신의 초계기 P1이 첫 비행 후 착륙 중에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도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이 계속될수록 저는 꼭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이런 형편없는 평가를 받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찔끔 나오는 눈물을 애써 삼키고 있는데 교수님은 멈추실 생각이 없어 보였고 괜시리 한국을 두고 한마디 던졌다가 교육 오프닝에서 완벽하게 타켓이 되어 혼쭐이 나야만 했었습니다. 반면에 학생, 잘 들어요. 한국군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가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이 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죠. K9 자주포 역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정확성 면에서 이 자주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전자기파를 방출해 적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EMP탄도 개발했죠. 만약 실제 전투에서 한국이 이 무기를 사용한다면 자위대의 통신과 지휘 체계는 단숨에 마비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한국의 무기가 세계에서 우수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학생. 일본은 대체 뭐가 있는 거죠? 자위대가 한국과 전면전을 치르면 24시간 만에 불바다가 돼서 먼지가 된다는 생각은 학생이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나온 말이라고 믿겠어요. 교수님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죠. 그때 저와 같은 일본인인 하루키가 조용히 작은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해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죠.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자위대의 해군이 한국의 해군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언제 기죽어 있었냐는 듯 금방 자신감을 되찾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다른 건 몰라도 해상 자위대가 한국의 해군은 이길걸요?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십 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거기에 이지스함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해상에서의 전투라면 한국 해군이 자위대를 당해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 교수님을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이윽고 교수님의 입이 열렸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학생, 정말 한심하군요. 해상 자위대가 강력하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 해군에게는 세종대왕함이 있어요. 세종대왕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닌 떠다니는 방공기지나 다름없어요. 이 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지스 시스템과 함께 최첨단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어서 적들을 추적한 다음 한꺼번에 박살낼 수 있죠. 게다가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만든 최첨단 전투함들이 바로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죠. 자, 이래도 해상 자위대가 한국 해군의 상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학생은 역사를 좀 배워야겠네요. 일본이 바다에서 한국을 이겼던 적이 있나요? 무지성 자신의 나라를 칭송하기보다 진실을 배우는 노력을 하세요, 학생.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시아 최강이라고 믿어왔던 해상 자위대마저 한국 해군에게 밀린다는 생각에 제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마치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해군도 강하지만 육군은 무시무시하게 강력해요. 만약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면 일본은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한국 육군의 강함을 설명해 줄게요. 먼저 한국 육군은 최신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계 최강의 전차인 K2 흑표 전차와 K21 보병 전투차는 뛰어난 방어력과 기동성을 자랑하며 한국 육군의 전투력을 뒷받침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수십만 명의 병력을 소집할 수 있어요. 이건 일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군사력이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전 미국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 장군도 한국 육군을 보고 감탄했다고 했어요. 마크 밀리 장군은 한국군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 육군이 보유한 강력한 장비와 뛰어난 전술, 그리고 대규모 병력 앞에서 일본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전의를 상실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해군이라는 쪽지를 건네준 하루키가 벌떡 일어서더군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하루키의 얼굴은 분노로 화가 잔뜩 난 상태였어요. 하루키는 숨을 가쁘게 쉬며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 교수님을 노려보고 있었죠. 하루키도 일본인이니 저처럼 일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게 산산조각나니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실 안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모두가 흥미롭다는 얼굴을 하고 하루키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하루키의 입에서 공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군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케시마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한국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본과 자위대는 한국 따위에게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조국의 영토를 지킬 것입니다. 일본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말이죠. 하루키의 말을 들은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지금 그 말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독도를 빼앗겠다는 건가요? 그러자 하루키는 못할 것도 없다고 답했고 그와 동시에 교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일본인 학생들은 한국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모양이군요. 대체 가만히 있는 한국을 왜들 못 살게 구는 거죠?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이 여기에 응할 리 없으니 이 방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하나가 전쟁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는 것인데 만약 일본이 자위대를 대동해 독도를 공격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하루키는 선뜻 뭐라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저 다케시마를 빼앗아 오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매장될 겁니다. 국제사회는 즉시 한국 편에 설 것이고 일본은 바로 고립되겠죠. 게다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전범국인데 그런 국가가 다시 한번 평화를 깨는 행동을 저지른다? 그건 자멸하겠다는 말과 같죠. 이어서 교수님은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모든 신뢰를 잃고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 경고하셨고 저는 머릿속으로 조용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았어요. 섬에 고립된 채 외부와의 교역이 끊기고 필수 자원을 얻지 못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더군요. 눈앞에 펼쳐진 그 끔찍한 상상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위대만 강력해지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하루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쟁은 원래 고통과 희생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각오도 마땅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아무리 같은 일본인이라지만 어떻게 저런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연실색하여 하루키를 바라보았죠. 그러고 보니 하루키는 일본 자민당 의원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키는 고집스러운 얼굴로 계속해서 교수님을 노려보았고 그가 쉽게 뜻을 굽힐 것 같지 않자 교수님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좋아요, 하루키 학생.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한국을 제가 대변하고 있었는데 혹시 여기 한국인 학생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앞자리 쪽에 12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지금 하루키 학생의 말에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 김희정이라는 여학생이 손을 들고는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독도 이야기하는데 하루키 씨 독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나요? 답변해보세요. 하루키는 김희정 학생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사실 우리 일본인들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만 배웠고 익숙했지 다케시마가 어디에 있는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하루키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죠. 그러자 한국인 학생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었어요. 독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지성으로 자기들 거라고 말하는 게 참 웃기네요. 그리고 독도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볼까요?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선 병력을 소집하겠죠?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는 진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에서는 초반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자위대는 징집병이 아니라 자원한 직업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 소집이 어려워요. 반면에 한국군은 징집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병력과 예비군 체제를 가지고 있어 유사시 즉각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수 있죠. 이어서 마이크를 다른 한국인 남상국이라는 학생이 건네봤더니 군대의 또 다른 강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세계 각국의 유학생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다툼으로 교육이 시작되어 미안해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학생들은 괜찮다며 오히려 재밌게 관전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남상국이라는 한국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들이 앉아있던 저희 쪽을 바라보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군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독도에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에 독도의 지리와 지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능숙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군은 대부분 사격을 마스터했으며 실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전술을 익히고 있죠. 이에 반해 일본 자위대는 이들에 비해 질적 차이가 너무 나죠. 결국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하루키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한국인 학생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짙은 당혹감이 엿보였습니다. 강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학생들은 숨죽이며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루키는 잠시 뭔가를 고민하는 듯 하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실실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거기 한국인 학생분, 우리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걸요? 아무리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죠. 그러니까 자금력이 뒷받침된다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건 결국 일본 아닌가요? 하루키의 말을 들은 남상국 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기 미안하지만 이 전쟁은 절대 장기전이 되지 않아요. 한국이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끝내버릴 테니까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 공군은 최첨단 스텔스기인 F-35, 40대를 띄워 압도적인 물량으로 초반 우위를 점할 겁니다. 물론 일본도 F-3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전투기라고 할지라도 한국만이 가진 첨단 전자장비와 통합 전술 시스템 덕분에 한국 공군은 일본을 압도할 것입니다. 일본의 주요 군사 시설들은 한국 공군의 초기 공습으로 무력화될 것이고 그대로 전쟁은 마무리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일본의 엔화가 얼마가 있든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군의 놀라운 위력에 압도된 것이죠. 하루키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답니다. 저는 이대로 한국 학생과의 논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루키는 생각보다 독한 놈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든 한국에게 지지 않으려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웃기시네요. 알았어요. 거기 한국인 학생분 말은 잘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자민당 의원인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자위대가 최신형 전투기들 좀 많이 구입할 수 있게 해야겠네요. 저는 하루키의 이 말을 듣고는 낯이 뜨거워서 아주 혼났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았죠.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일본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그때 하루키를 향한 교수님의 마지막 참교육이 시작되더군요. 자, 이제 일단락된 것 같은데 하루키 학생, 물론 전쟁에서 우수한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비의 우수성이나 물량뿐만 아니라 그 무기들을 어떻게 전술적으로 사용하느냐까지 염두에 두어야죠. 한국인 학생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은 교수님의 말에 하루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첨단 무기가 많이 있어도 그 무기를 활용하는 군인의 자질이 뛰어나지 못하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죠. 그리고 바로 그 중요한 요인을 한국군은 가졌고 일본 자위대는 가지지 못했어요. 한국군에는 조커 역할을 하는 특전사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극한의 훈련을 통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의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한국의 해병대, UDT, 특수전투부대 등 한국의 특전사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장을 제거하거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변칙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의 작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정도로 특전사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본 자위대에는 특전사가 없죠. 실전에서 이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루키는 이번에는 교수님께 반박하지 못하고 침울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게. 무기가 부족하면 돈 주고 사면 해결이 되지만 수년에 걸쳐 키워낸 엘리트 군인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한국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사격 등 초점을 맞추고 정확한 관역에 명중시키는 종목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한국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년을 훈련한 특전사라 말 다 한 거죠. 결국 하루키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강의가 끝나자마자 하루키는 서둘러 짐을 챙겨 강의실을 빠져나가 버렸고 저는 도망치듯 강의실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언제나 자랑스럽기만 했던 내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엄청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죠.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알을 깨고 나온 듯 상쾌한 기분도 들었어요. 진짜 세상을 알게 된 기분이랄까요? 지금까지는 아주 좁은 세상에서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아왔었는데 오늘에 와서야 교수님 덕분에 세상을 더 올바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깨달음이 옥스퍼드에서 얻어가는 가장 큰 수확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 긴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못나고 부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실래요? 위기가 닥치면 더 단단해지고 식민지 시절과 전쟁의 폐허를 넘어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고 문화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대단한 한국인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알아가고 싶어요. 솔직히 사연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해외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한국인 분들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한국을 자꾸 들먹여 죄송합니다.